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차동입니다. 질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여러분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마음 편하게 밖에 나가서 휴식 시간을 가지기 힘들고 또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든 상황이라서 많은 분들이 우울과 외로움을 호소하고 있죠. 네, 그렇다고 해요. 취미생활이나 운동도 이제 마음껏 할 수 없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도 없어서요. 더욱 어려움을 호소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평소 활기찼던 분들이 우울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우울증이 있던 분들은 더 심해지기도 한다고요. 네, 근데 우울감과 우울증은 뭐 다른 건가요? 궁금하시죠? 네. 네, 오늘 닥터 MBC 주제가 우울증입니다. 휴 정신건강의학과 김형준 원장 모시고 여쭤보도록 하죠. 건강보험 심사평가안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가 약 53만 명으로 암 신규 환자 수를 뛰어넘었다고 하는데요. 치료가 필요한 우울증은 어떤 걸까요? 정신건강의학과 김형준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사람이 뭐 항상 즐거울 수는 네.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우울한 느낌, 감정이 모두 우울증으로 연결되는 건 아닐 텐데,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뭐 사실 우리 기분이라고 하는 건 날씨하고 비슷해요. 뭐 어떤 날은 흐리고 어떤 날은 좋은 것처럼 기분도 어느 날은 좋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죠. 살면서 한 번도 우울증을 못 느꼈다 하면 그게 오히려 병일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그 정상적인 우울감들은 사실은 그런 문제가 생겨도 보통 하루 이틀이면 정상적인 기분으로 돌아오기 마련인데요. 저희들이 특히 이제 주요 우울 장애, 우울증에서 부르는 우울한 기분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우울한 감정이 휩싸여 있고 이게 적어도 2주 이상 지속됐을 때 조금은 병적인 우울감이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바로 이러한 우울한 기분 때문에 평소에 자기가 일상생활에서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못하고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좀 우울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직장인이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거나 학생들이 집중을 하거나 또 공부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주부들이 매일 하던 집안일들 빨래라든지 식사 준비라든지 이런 걸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우울한 기분에 있고 그게 2주 이상 이루어지고 있다면 조금은 병적인 우울증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찾아봐야 될 것들이 참 많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네. 그냥 흔히 그 화병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도 우울증에 해당되는지요? 화병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또 우울증의 다양한 양상 중에 한 가지라고 봅니다. 심지어는 세계 그 정신의학 교과서에 한국 문화권에 나타나는 독특한 우울증의 한 형태 이렇게 정의가 돼 있을 정도로 유명한데요. 보통 우울증과 화병이 틀린 가장 큰 특징은 우울증들은 우울한 기분이나 의욕이 없거나 흥미의 상실 같은 기분의 증상을 주로 호소하는데 화병 환자분들은 소화가 안 된다, 머리가 아프다, 가슴이 두근거리다, 뭐 특정한 어떤 부위가 아프다든 것처럼 신체적 증상을 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울한 기분보다는 신체적 증상이 두드러진 게 화병의 특징인데요. 이건 왜 그러면 이렇게 우울하다는 기분을 못 느끼고 몸이 아픈 거냐면 과거에 이제 저희들 어머니 세대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가난도 심했었고 또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역사적 아픔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슬프다는 얘기는 감히 끊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억압된 감정을 누르고 생활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감정이 아픈 곳으로 가지 않았나. 그래서 적어도 좀 아프다고 표현을 해야 그래도 좀 놈들이 아프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울증이 한 형태이긴 하지만 특징이 이제 신체적 증상이 두드러진다. 이게 화병의 특징이고요. 네. 가끔 우울증 환자분들을 보면 실제로 내가 우울하다든지 또 뭐 흥미가 없다든지 만사가 귀찮다든지 무기력하다는 이런 기분 증상들을 표현하기보다는 몸이 아프다고 하거나 오히려 자기가 기분이 우울하다는 걸 느끼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른 용어로 가면 우울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보니까 우울증 환자가 네. 여성이 더 많다고 네네. 하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 건가요? 네, 실제로 여성이 2배에서 3배 정도 이렇게 더 훨씬 많은 걸로 높네요. 되어 있는데요. 크게 2가지 정도의 원인을 잡고 있습니다. 사람의 기분을 조정하는데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그 몸의 어떤 그 대사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나오는 몸의 호르몬 분비가 기분과 굉장히 영향이 되어 있는데 특히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같은 성 호르몬들이 기분 조절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남자분들은 사춘기 이후가 되면은요 일정한 남성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지면서 죽을 때까지
그 큰 변동 없이 조금씩 줄긴 하지만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여자분들은 그 생리라고 하는 독특한 그런 신체적인 반응 때문에 하루에도 또 한 달에도 또 출산이 있고 폐경이라고 하는 생애 주기에 따라서 이 호르몬 변화가 굉장히 급격하게 이루어져요. 이러한 여성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가 기분의 변동을 작게 해주는 원인이 된다라가 첫 번째 이유고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여자분들이 느끼는 이제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심리 사회적인 스트레스가 남성보다는 오히려 좀 많지 않나 이런 건데요. 특히 뇌 구조를 보면 여자분들이 훨씬 더 감정적인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여자분들이 어떤 마음의 아픔이나 이런 걸 참고 이겨내는 걸 미덕으로 여겼고 그런 걸 표현하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우울증으로 더 발전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두 가지 이유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우울증이 이게 극단적인 선택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게 큰 문제인데요. 그렇죠. 네. 제가 알기로는 뭐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그런 극단적인 선택 네, 1위다. 네. 이런 생명 경시 풍조가 이 우울증하고도 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연구에 의하면 이런 그 극단적인 선택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의 95%가 이제 크고 작은 정신과적인 정신의학적인 문제를 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우울증인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사실 이렇게 정신건강의학과에 와서 치료받는 것에 대한 편견이라든지 또 사회적 인식도가 낮은 것, 특히 이제 OECD 국가들 중에서는 뭐 그게 굉장히 높고 그래서 제대로 된 우울증 치료를 받지 않는 거와도 상당히 연관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려면 그 증상을 정확하게 알면 좋을 네.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뭐 우울증의 증상하면 기분이 우울하다라고 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네. 이게 참 주관적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우울증의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네, 저는 이제 크게 세 가지를 좀 강조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기분의 증상, 우울한 기분이 나타나야 되겠죠. 네. 아까 이제 2주 이상 상당히 오랜 기간 나타나야 된다고 했는데요. 이 기분이 가라앉는다는 우울감이나 뭐 울컥울컥 눈물이 나는 슬픈 감정 같은 정확한 우울한 기분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런 우울한 기분을 느끼기보다는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재미나 흥미가 없다. 그다음에 의욕이 하나도 없다. 또 만사가 귀찮다. 뭘 하고자 하는 어떤 동기가 나오지 않는다 같은 이러한 증상들을 보이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기분 증상이라고 보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진단을 내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두 번째 요소를 잡는데 바로 먹는 식사 패턴이 좀 바뀌어요. 생리적인 건데요. 식욕을 잘 못 느끼거나 아니면 너무 지나친 폭식을 한다거나 하는 건데요. 그래서 먹고 자는 것 같은 생리적인 변화가 동반이 되어지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성욕을 잃어버린다든지 활력이나 에너지가 안 나와서 뭐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하고 힘들다라고 하고요. 좀 더 심각해지면 세 번째 단계인 세 번째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어떤 지나칠적으로 부적절한 죄책감이나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생각을 계속 반복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게 돼요.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아까 말씀드렸던 죽음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히면서 만사를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러한 좀 증상의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일상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이제 비로소 저희들이 주요 우울장애, 우울증이라고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원인을 한번 찾아보죠. 내가 어떤 일을 겪었을 때 아, 이것은 이렇게 이루어졌고 아마 이렇게 흘러갈 것 같다라고 판단하는 걸 인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떤 그 우울증에 잘 빠지는 분들은 바로 이러한 사건을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조금 부정적인 영향들이 많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은 3대 인지 오류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평소에도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그다음에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또 한 가지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항상 사로잡혀 있고 이러한 인지적 오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조그마한 스트레스 사건에 부딪혀도 금방 지나치게 확대 해석을 하거나 절망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우울증에 빠진다 하는 게 바로 인지 오류 모델이고요. 두 번째는 신경 전달 물질의 결핍 이론입니다. 사실 사람이 기분을 느끼고 우울하다, 기쁘다, 또 화가 난다, 또 뭐 즐겁다 이런 기분을 느끼는 것도 뇌세포 활동의 결과거든요. 그런데 일종의 이런 기분을 연결해주는 신경회로망이 뇌에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뇌세포와 뇌세포 사이에서 이 기분을 전달하는 물질을 우리가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데 어떠한 이유에서 우울증에 빠지는 분들은 이 신경 전달 물질, 대표적인 게 세로토닌, 노에피네프린, 도파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세 가지 물질이 잘 나오지 않거나 결핍되어 있는 성향이 많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그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울증의 단계에 가면 단순히 심리적 문제를 넘어서 뇌질환이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이러한 부분이 바로 우울증의 약물 치료를 하게 되는 과학적인 근거이기도 합니다. 우울증이 심해지면 치매로도 이어지는 네네. 경우가 있다고요. 이게 아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뇌 질환으로 네네, 보기 때문인 그렇습니다. 건가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울증이라는 게 심리적 상태를 말하기도 하지만 뇌 기능 자체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다 보면 특히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있던 그 우울한 기분과 함께 생각이 잘 나지 않아요. 집중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물어보면 어제 있었던 일도 기억을 잘 못한다든지 조금 전에 있었던 일도 집중을 안 하고 있으니까 놓치는 거죠. 그러면 마치 치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저희들이 진짜 치매가 아닌 가성 치매라고 불러요. 근데 다행히 이 가성 치매 단계의 경우에는 우울증 치료를 하면 같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치매인데 치매가 나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울증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렇게 가성치매 상태 정도가 되는 우울증들을 방치하게 되면 뇌 기능이 일시적으로 이제 이렇게 비가역적으로 돌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영구적으로 손상이 돼가지고요. 나중에는 우울증이 좋아져도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우울증이 치매의 주요한 원인이다라고 보여져서 만성적인 우울증은 치매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또 특히 노인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네. 제 부모님께 그런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야태해서 그렇다. 네. 몸이 편하니까 배불러서 저렇다. 네. 의지가 약하다. 의지가 약하다. 네. 몸을 아주 혹독하게 써야 된다. 네, 네. 이게 연관성이 있습니까? 사실 그런 면이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화병을 만든 원인이기도 해요. 애써 이렇게 참고 견뎌낸 네. 거죠. 오히려 더 몸을 부리면 좋다고 해서 참고 일을 하다 보니까 몸이 아파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걸 화병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자칫 네가 나약하다든지 또 괜찮다. 사람은 다 그러고 살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되고요. 자신의 어떤 지금 고통을 이해받지 못하고 있고 공감받지 못하다는 생각이 증상을 감추고 숨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서 누가 우울증을 보이고 있다면 좀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거. 충분히 네가 아프고 힘들다라는 걸 이해하는데 이것도 병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치료를 받자 격려해 주시는 게 중요하지 아까처럼 말씀하시는 거는 절대 금기입니다. 네. 이렇다 보면은 사실 본인이 이런 감정이 있다는 걸 느끼면서도 병원 가기가 귀찮거든요. 그렇죠. 예. 아무 네. 조치도 네, 취하고 그렇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치료받는데 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네. 치료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네, 뭐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는데 가장 먼저 고려하는 건 사실 약물 치료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정신 상담 치료, 그다음에 아까 제가 인지 오류 모델을 말씀드렸는데 인지 행동 치료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굉장히 증상이 원하는 경우에는 상담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요. 스스로가 치료받으러 올 힘도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빨리 증상을 개선시켜야 되겠고 또 내 기능을 회복시켜야 주기 때문에 처음에는 집중하는 것들이 바로 약물 치료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 전달 물질이 굉장히 고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물질들이 분비를 돕고 다시 뇌를 재활성화시켜주는 의미로서 약물 치료에 집중하게 되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들은 약물을 먹는다고 바로 회복되지는 않아요. 4주에서 5주, 6주 정도 돼야 증상의 최고적인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정신치료, 혹은 이제 상담치료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어느 정도 증상이 좀 안정이 되면 원인이 됐던 스트레스 사건이라든지 또 인간관계라든지 그리고 평소에 이 사람이 갖고 있던 성격적인 어려움 등을 같이 얘기를 해주고 공감해주면서 향후에 어떤 우울증을 이겨낼 수 있도록 스스로 힘을 찾아줄 수 있는 그런 상담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인지행동 치료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울증 환자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중증이거나 반복되는 분들이 어떤 사고 자체가 100가지면 90가지 이상은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인지 오류적인 부분들을 같이 토론을 통해서 바꿔주고 조금은 더 긍정적인 인지 체계로 바꿔서 우울증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는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걸 인지행동 치료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치료를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약물 치료 잠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뭐 네. 외상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약물 치료가 표가 나기 때문에 네, 네. 근데 특히 이런 질환에 대해서는 네. 특히 거부감이 강합니다.
있습니다. 네, 부작용 같은 건 없을까요? 이렇게 한 3, 40년 전까지만 해도 고용량을 잘못 썼을 때는 독성이 좀 있어서 부일증 어떤 부작용 같은 것들이 좀 심각한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최근 한 20, 30년간 비약적으로 발달을 하면서 아주 많은 우울증 약들이 개발이 되면서요. 거의 대부분은 뭐 생명을 위협하거나 중독을 일으킬 정도의 그러한 어떤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물들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약이기 때문에 원치 않는 작용들이 좀 나타날 수는 있어요. 가장 흔한 것들이 좀 입이 마른다든지 졸리다든지 먹으면 좀 속이 울렁거리고 소화불량이 온다든지 뭐 이러한 좀 작은 정도의 부작용들은 있는데 이러한 부작용들은 약물을 바꾸거나 용량을 조절한다거나 하는 걸로 대부분 조절이 가능한 수준이고요. 어떤 현재까지 뭐 우울증 치료를 해가지고 심각한 부작용이 있어서 환자를 치료 못한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 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부작용에 대한 걱정도 있겠지만 이 약을 복용하다가 끊으면 네. 다시 그 우울감을 느끼게 되는 건 아닌지. 네. 네. 그래서 가장 많이 걱정하는 또 오해 중에 하나가 정신과 약을 한 번 먹으면 못 끊는다고 하던데 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울증 치료는 조금 오래 걸리기는 해요. 그리고 좋아진 상태에서 6개월 이상 약물 치료를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고갈된 뇌세포 회로가 정상을 찾아가는데 그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저희들이 그냥 마는 게 아니고 약을 서서히 줄여가요. 그래서 충분히 줄인 상태가 되고도 충분히 기분이 조절이 된다 싶으면 그때는 약을 끊거든요. 그 대부분의 우울증 환자분들의 70%는 그래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약물을 끊고 대부분은 회복을 하십니다. 근데 가끔 이제 한 30% 크게는 적게는 한 뭐 20%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재발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약물을 끊은 다음에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조금은 기질적으로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기분을 조절하는 뇌세포에서 신경전달 물질의 생성이나 분비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 고혈압 약이나 당뇨약을 평생 복용하듯이 좀 장기 복용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는데요. 거의 정상적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시다가 우울증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약물을 끊을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래도 또 많은 도움이 필요한 질환입니다. 주위에서. 네. 입원 치료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상 기능이 너무나 망가져서 전혀 자는 거나 먹는 게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너무 오랫동안 놔두게 되면 감염병이 생긴다든지 진짜로 신체적 질환이 노출이 돼서 다른 문제가 2차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빠르게 그 어떤 신체 기능을 회복시켜야 할 문제가 있는 경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극단적인 선택이 임박했다는 느낌이 들거나 그러한 부분들을 시도했던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은 안전을 확보해야 돼요. 네. 이런 분들은 입원 치료가 적극적으로 좀 필요합니다. 네. 몸 건강, 마음 건강이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네, 마음 그렇죠. 건강으로 인해서 몸 건강 해치기 전에 네. 그런 치료가 필요하다. 뭐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예,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면서 혹시 나도 우울증은 아닐까라고 혹시라도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께 어떤 말씀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흔히 우울증을 우리가 마음의 감기다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네. 저는 좋은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감기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는 전혀 걸리지 않는데 누구나 걸릴 수도 있어요. 네. 잠깐 내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가 찾아오죠. 근데 이 감기가 별 다른 문제가 없으면 대부분 스스로 낫습니다. 예. 중간에 좀 열이 나고 기침이 나도 힘들지만요. 약의 도움을 조금만 받아도 회복을 하죠. 하지만 가끔은 이걸 방치하다 보면 폐렴이라든지 다른 심각한 감염병이 생기고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어요. 자칫 방치하다 보면 큰 병을 키울 수가 있죠. 계속 특히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OECD 국가 1위라고 항상 얘기되는 스스로 삶을 이렇게 마감하는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 분들의 문제인데 사실 통계를 보면 치료받지 않는 우울증 환자의 15%가 그러한 선택을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 에이즈라든지 암 같은 심각한 병도 제대로 치료만 받으면 15%의 사망률을 보이는 병은 극히 드물거든요. 예.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병인 거죠. 치료를 받지 않았을 때는.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들은 치료를 받을 때는 이 비율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치료 성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고요. 혹시 우울증을 앓고 계신다면 너무나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치료를 받는다면 충분히 건강한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내용이 아주 뭐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네, 우리가 다시 보기도 가능하니까 좀 보십시오. 생각해봐야 할 네.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네, 지금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영준 원장과 함께 우울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19 감염병 때문에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잖아요. 그래서 금연하기가 참 좋은 시기라고 하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회식이나 모임 등으로 사람들 많이 만나면 이제 어울려서 흡연하고 싶은 욕구도 생기기 마련인데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남이 좀 줄어드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리고 금연에 도움이 되는 방법 중 하나가 담배를 생각나게 하는 환경을 바꾸고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하게 하는 건데 집에 머물면서 흡연 욕구가 생길 때마다 가벼운 운동 같은 걸 해도 좋겠죠. 네, 뭐 저도 경험이지만 금단 증상이 생길 때 가장 큰 문제인데 이때 무리하게 바깥 활동하기보다는요 휴식과 안정을 취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더욱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일 때 금단 증상 다스리는 것도 좋다고 하네요. 네. 금연은 결심한 즉시 실천해야 성공하기 쉽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다면요 전주 MBC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알아본 우울증과 관련해 더 알고 싶은 경우 또 다른 질환에 관한 궁금증에 대해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닥터 MBC가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 예고를 해드리면요 발목 관절 불안정성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발목이 자주 삐끗한 분들 있는데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익산병원 정형외과 정성엽 과장과 함께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